강승원 NH투자증권 책임연구원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은 또 제가 알기로 특별한 인연이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어서 더 반가우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뭐 제가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강영권께서 네, 제가- 저와의 연구원님께서 한 인연을 말씀 해주시죠. 제가 네. 지금 있는 자리가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항상 부장님이라고 얘기 안 드리고 팀장님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네. 예전에 NH에서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지금보다 직급이 낮을 때 제가 모셨던 팀장님이셨고, 사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에 기반을 다져주신 저한테 스승님 같은 분이셔서 사실은 그렇군요. 방송이나 세미나 뭐 이런 거를 차치하고 네. 지금 제일 긴장됩니다. 아유, 별 말씀을. 원래 이럴 때 영향이 또 100% 1000%로 나오니까요. 오늘 또 좋은 말씀을 네.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오늘 네. 제가 이렇게 급하게 또 나오는 마음을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저하고 강영권하고 같이 일을 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수와 부사수의 관계였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따로따로 방송에 나오면서 야, 언젠가 우리도 같이 방송하는 날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 싶었는데 이제 오늘 또 나온다고 해서 네. 저도 사실 오늘 좀 약속이 있었는데 네. 약속을 물리치고 아이고. 또 우리 강영권과 한번 좋은 얘기를 또 오늘 특히 금통위에서 또 맞아요. 네. 중요한 결정도 있었으니까 음. 아무래도 이제 저도 궁금한 것도 많고 해서 그쵸, 그쵸. 한번 우리 옛날 기억을 떠올리면서 네. 좋은 질문과 답변을 한번 네.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기존금리 인상 이야기를 아무래도 해야겠는데 일단 이 부분을 여러분들 좀 알아주셔야 합니다. 기존금리 인상 시기 저희가 여러 번 이제 박사님께 여쭤보고 이제 예상을 해주셨는데 8월 말씀하셨고 8월에 됐어요. 아,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4시간이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인상이 되면서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는 게 일단 오늘 인상이 됐고 다음 인상은 언제냐 이거거든요. 약간 결론부터 살짝 짚고 갈까요? 아우, 언제로 예상하세요? 우리 승희 씨 11월. 질문이 아주 훅 11월 들어가네요. 인상 보고 있습니다. 아, 11월 11월에 인상. 11월 네, 11월 추가 인상을 보고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늘 그러니까 7월 달부터 총재가 보낸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되고 이런 건 다 알겠고, 일단은 그러니까 경제를 볼 때 결국 레벨과 모멘텀을 같이 보잖아요. 일단 연간으로 어쨌든 수출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경기에 대해서 일단은 좋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국면인데, 네. 모멘텀이 꺾인 거 이 정도를 지금 채권시에서 보고 있는 건데, 적어도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올해로 놓고 보면 경기가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비빌 언덕이 있을 때 어찌됐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가계부채 누중이다라는 메시지를 줬으니, 아마도 과거에도 금리 인상과 기준금리 동결이 있었을 때 바로 다음번 회의에서 하진 않았어요. 보통 한 2, 3개월 텀.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매달 금통위가 있었고 지금은 1년에 8번 있으니까 그런 거 감안하면 바로 10월 달에 추가 인상을 하기보다는 한 텀 쉬었다가 11월 달에 추가 인상을 할 거다. 그리고 나서 총재 임기 끝날 때까지는 동결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조금 금통위부터 우리 차근차근 좀 다시 얘기를 좋습니다. 해보고 네. 이제 미국 금리 쪽으로 한번 넘어가면서 오늘 좋아요. 한국과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완전 오늘 딱 전체 종합판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이제 강영권님께서 다음번 인상 이제 11월로 보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그 통방문에 보게 되면은 향후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요인 한 3가지 정도 꼽아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흐름, 물가 흐름, 그 다음에 이제 뭐 코로나 상황,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융 불균형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그 코로나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해진다고 한다면 금리 인상이 조금 후퇴될 가능성도 좀 보시는지, 아니면 그것보다는 지금 이제 당면한 문제가 금융 불균형 문제가 워낙 심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정해진 수순대로 일단 2번은 금리 인상을 하고 보려고 하는 걸로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금리 인상을 뒤로 미루려는 심산이었으면 사실 오늘 인상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결정이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백신 도입하는 스케줄을 봐도 현재는 50% 정도이고 저희가 보고 있는 게 9월, 뭐 10월 정도 되면 70%를 보고 있는 상태라면 굳이 일간 확진자가 2,000명 나올 때 인상을 할 이유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한 부분은 아마도 일단 시작을 해야 본인들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봤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오히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내년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사실 대선을 앞두고 뭔가 우리가 해야 될 숙제를 해치우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것도 쉽지
아는 결정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말씀하신 코로나와 같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한 타임 정도는 시간을 좀 두면서 보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8월 인상한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아마도 11월 정도에는 추가 인상을 그래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오늘 그 금통위 이후에 그 증권사에서 이제 채권 쪽 이자율 담당하는 분들 제 자료를 제가 쭉 보니까 지금 우리 강용권처럼 이제 11월에 인상 보시는 분들도 좀 많고 그다음에 내년 뭐 1분기 그러니까 내년 3월에 총재 임기가 이제 끝나니까 그 전까지 한 번은 더 올릴 거다 이제 그런 전망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제 그게 컨센서스처럼 굳어져 있어서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릴 거는 그냥 혹시 그렇지 않을 리스크는 없는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약간 금리 인상이 그래도 시장이 대부분 예상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한 반반이었던 것 맞습니다.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 금리만 보면은 사실 조금 금리가 빠졌잖아요. 네. 그거는 어떤 이유였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소수 의견이 있었던 부분도 영향을 줬을 거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경기에 대한 메시지가 뭐냐면 일단 한은은 경제와 금융 불균형 누중 중에 이게 흔히 말하는 경중을 따져야 되는데 얘기를 한 거죠. 지금은 경제보다는 금융 불균형에 포커스를 두겠다. 그 얘기는 반대로 해석하면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다라는 의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5월달 이후로 한국 경기의 모멘텀 자체는 좀 꺾였다라고 보는 쪽에 있어서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모멘텀이 꺾였는데 이거를 쳐주기보다는 금융 불균형 누중에 포커스를 두겠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장기 금리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매수 대응하는 편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보고 실제로 시장도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3년 선물을 굉장히 매도를 좀 세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소화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혹은 경기에 대해서는 조금 일방향적인 방향이 잡힌 것 같다라는 채권 시장의 인식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왜 이 질문 드리냐면 사실 오늘 주식 시장이 어쨌든 금리 인상에 조금 영향을 안 받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외국인도 초반에는 약간 매수세 보이다가 뭐 꼭 금리 인상 때문에 외국인이 팔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금리 결정 나오고 외국인 결국 오늘 한 3천 원 넘게 또 순매도를 돌았고 시장도 조금 강해진 타다가 다시 밀려서 어쨌든 간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강영권 얘기하시는 것처럼 경기가 좀 꺾이고 있는 것 같은데 경기적인 요인보다는 금융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금리를 여기서 이제 더 올린다고 하면은 사실 주식 시장에서도 좀 저는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을 어떤 가능성도 여쭤본 건데 그 경제 얘기를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그 오늘 수정 경제 전망도 발표를 했잖아요. 그 혹시 하는 경제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좀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좀 그보다 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미 저희가 3분기도 중간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 전망치에 조금 더 저는 관심이 많은데 실제로 이제 주식 쪽에서도 내년도 실적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시잖아요. 내년 3%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3% 달성은 좀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성장률의 핵심은 수출 물량인데 수출 물량이 올해보다 잘 나오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는 거는 결국 내구재 소비를 이미 글로벌 선진국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때 한국이 위너였던 이유가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다음에 그거를 락다운 걸려 있으니까 못 쓰잖아요. 원래 예를 들어 미국으로만 놓고 보면 사람들이 받은 돈의 65%를 서비스 소비에 하고 그러니까 뭐 야구장 가고 뮤지컬 보러 가고 35%만 내구재 소비를 하는데 이게 완전히 락다운 걸려서 뒤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같이 상품 수출하는 국가들은 엄청나게 좋았는데 반대로 그게 하반기부터는 꺾였다. 왜냐면 매년 차 바꾸고 핸드폰 바꾸고 가전 바꾸시는 분 없잖아요. 그럼 그런 걸 감안하면 수출 물량이 그렇게 강하게 나올까? 그래서 저희는 개인적으로 내년도 3% 성장은 좀 쉽지 않다. 결국 대선 이전까지는 내년 전망치를 건들진 않겠지만 빠르면 내년 이제 수정 경제 전망이 있는 5월, 늦어도 8월 정도에는 내년 전망치 하향 조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년 전망치를 낮추기 전까지는 장기 금리는 사는 쪽이 유리하다. 즉 장기 금리의 하락 압력이 우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 눈높이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달성이 어렵다면 당연히 장기 금리는 내려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강영권 얘기하시는 거는 사실 이제 주식 쪽 관점에서 이렇게 좀 적용을 시켜보면
기준금리는 인상을 했고 한번 그리고 앞으로 강영권조차도 11월에 추가로 인상할 걸로 보는데 장기 채권은 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얘기는 장기 금리는 절대 레벨이 또 떨어진다고 지금 전망하시는 얘기고 그 얘기는 단기 금리는 올라가는데 장기 금리는 떨어지면 우리가 채권 시장에서는 뭔가 경제의 선행성을 갖는다는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빠르게 좁혀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최근에 주식시장이 조금 지난주에 크게 조정받고 이번 주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이미 뭔가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들을 지금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이어서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이제 채권시장의 시각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들어주셔야 되는 게 아닐까 근데 싶어서. 이제 그건 좀 만약 아마도 이걸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주식 투자자분들일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막 이런 말씀 드리면 뭔가 근데 채권 시장의 뷰가 주식과 너무 유리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코스피 대규모 흔히 말하는 대표 기업들이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국내 경제 전망은 한국과는 좀 한국 주식 시장 많이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돈 쓰냐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고객은 우리의 수출 국가들이거든요. 중국, 미국, 유럽 같은 애들이 돈을 많이 쓰는 거. 그래서 사실은 한국 코스피를 그려보면 미국의 장단기 스프레드와 조금 더 연관이 있고 한국의 장단기와는 그렇게 완전 1대1은 아니에요. 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적어도 국내 경기에 대한 시각은 채권 시장은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다. 이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완벽하게 1대1로 한국 장단기 꺾였으니까 한국 주식에 대해서도 코셔스하게 본다. 이렇게는 안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이제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제를 저희가 논할 때 미국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또 준비하신 내용이 있는 네. 것 같아서요. 이제 지금부터는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 차트 좀 네, 올라왔을까요? 화면에 띄어져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거는 한국과 미국 경기가 조금 다이버전스가 하반기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걸 차트로 가져와 봤는데,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게 가처분 소득 내 가계 재화 소비와 서비스 소비인데요. 사실 이 소비 패턴이라는 게 많이 안 바뀌어요. 전체 GDP 비중과 유사한데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대충 재화는 한 28, 그리고 서비스가 한 62 정도? 이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코로나가 터지고 당연히 서비스 재화 둘 다 빠졌다가 서비스는 아직 흔히 말하는 뭐랄까요? 균형 레벨을 회복하지 못했고 재화 소비는 가수요가 있어요. 가소비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인들은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본인들이 일할 때보다 놀 때 돈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돈을 쓸 수 있는 서비스 소비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그냥 재화 소비 땡겨서 한 거거든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그냥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인데 저한테 일주일에 한 5번 오시는 분이 갑자기 한 달 동안 일주일 내내 오시고 아침, 점심, 저녁 다 오신 거예요. 이제는 저한테 쓸 돈이 없고 백신 맞고 나면 한 1년 동안 못했던 해외여행도 좀 가셔야 되고 그러면 저한테 오는 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백신을 얼마나 빨리 맞냐보다 사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맞냐가 중요한데 더 문제는 빨리 맞을 것 같은데 얘네들이 맞고 나서 재화 소비를 아니라 서비스 중심으로 할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가 갈리는 게 한국은 그러면 미국 백신 많이 맞는 게 그리 좋은 이슈는 아닐 수 있겠다. 두 번째는 미국은 어쨌든 미국 GDP의 70%가 소비고 소비 중에 65%가 서비스예요. 이거 갖고 온 거는 가처분 소득 대비이고요. GDP 기준으로 전체 소비가 70, 그중에서 65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가 회복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미국 경제는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 회복 여지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회복이 낙수 효과를 통해서 한국으로 오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보는 패턴은 정상 국면에서는 미국 경제는 소비 경제, 한국은 수출 경제, 미국 경제가 좋으면 한국 경제 좋다로 봤는데 2018년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때문에 그 효과가 깨졌던 거고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후과, 소비 패턴의 변화라고 하는 부작용이 하반기에 나타날 수 있다. 한국과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다이버전스를 좀 보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주식시장의 분위기도 보면
미국 증시는 계속 사상 최고가를 지금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 증시는 일단 약간 고점을 보고 지금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그래서 디커플링에 대한 얘기들을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좀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이유들을 우리 강영권님께서 아주 그러니까 미국이 서비스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미국 경제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좋아질 건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관련해서 아까 이제 수출 좀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8월 20일까지 수출 증가를 보니까 또 한 40% 정도 나온 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조금 꺾여서 내려올 줄 알았는데 그 계속 한국 수출은 좀 꺾일 걸로 보시나요? 아니면은 조금 다시 올라갈 수도 뭐,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꺾일 걸로 보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8월에 뭐 사실 잘 아시겠지만 뭐 일시적으로 뭐 조선 같은 게 넘어간다거나 저희가 나중에 봐야겠지만 그럴 때는 그렇게 일시적인 튀게 나올 수는 있어도 일단은 분명한 건 일단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을 선행하는 게 미국 IT 기업들의 설비 투자 증가율인데 이게 4분기에는 마이너스로 가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반도체 수출에 선행하는 지표가 4분기에 마이너스 간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강하게 가져갈 수 있겠냐? 품목별로 봐도 대표적인 반도체가 조금 슬로우다운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적으로 미국의 소비 패턴이 재화 중심에서 서비스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것이 한국의 수출에는 재화 수출에는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전히 수출은 말씀하신 대로 일평균 수출이 8월 달에 살짝 올라온 건 맞지만 이게 추세를 꺾는 거라기보다는 흔히 말하는 범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미국 경제가 제조업에서 이제 서비스업 회복으로 넘어간다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럼 사실 미국도 고용 시장이 제조업 고용보다는 서비스업 고용이 훨씬 더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미국 고용 시장은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클 거고 그러면 미국의 통화 정책도 최근엔 다시 좀 조기 테이퍼링 얘기들이 좀 들어가긴 했지만 상당히 통화 정책의 긴축 속도가 이런 것도 빨라질 수 있을까요? 근데 약간 극단적인 질문이잖아요. 긴축이 당겨질까, 늦춰질까가 아니라 저는 적어도 딱 연준은 본인들이 시장과 소통하고 있는 수순대로 갈 거다. 9월 FOMC에서 흔히 말해서 스케줄링 언급하고 해주고 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하는. 그래서 말씀하신 게 좀 저도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이게 저희가 어떤 걸 해봤냐면 제가 다음 주에 자료가 나가기 때문에 그 자료를 따로 그 차트를 안 갖고 왔는데 그런 게 있어요. 6월 달에 실업급여가 종료된 주, 7월에 종료된 주가 그 주에서 구글 트렌드에서 인디드라고 미국 최대 뭐 취업 사이트 검색을 보면 6월에 종료되는 주는 6월 딱 중순 검색 시장 최대. 7월은 걔들 종료될 때 검색 최대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실제로 이전 소득이 끝나면 그걸 근로소득으로 대체하려는 노력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9월 달에 9월 6일 날 저녁에서 종료가 되기 때문에 구직자는 분명히 늘어날 거다. 이게 모수가 어쨌든 6월, 7월 2달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확인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한 달 만에 바로 취직하기보다는 파월 의장의 이야기대로 표현에 따르면 지금 직업 쇼핑 중인 거고 시차를 두고 고용 회복의 가속화는 확인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전반적으로 미국은 경제가 좋고 한국은 그것의 수혜를 못 누릴 것 같다. 이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갑자기 10시 반에 미장이 열리면 뭘 더 주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미국의 고용 이야기 했었는데 아까 백신 접종 이야기도 해주셨었잖아요. 보니까 수치 그래프가 좀 있어서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걸 봤을 때 저희가 접종과 관련해서 미국의 백신 접종 속도와 비견을 했을 때 한국이 좀 대응해야 될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결국은 백신 접종 속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인들이 어느 정도 갔더니 백신이 이제 안 맞아. 그러니까 맞은 애들을 다시 두 번째 세컨샷 맞추기도 어렵고 그랬는데 어찌됐든 저만 해도 요즘 그런 걸 느껴요. 저도 되게 백신 나중에 근데 이러다가 막상 여의도에도 막 아는 사람들이 걸리고 나니까 조금 허겁지겁 예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이제 서비스 소비가 계속 안 되는 부분들이 풀리겠다라는 거랑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좀 제가 갖고 왔는데 요거 한번 봐주시면 백신이 되게 중요한 게요. 7월 달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로 가면서 사람들이 야 다들 공급 측 했는데
혹시 수요까지 안 좋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들도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어떤 말씀 드리냐면 보통 공급 측 악재라고 하면 병목 현상이라고 하면 생산단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소비에도 영향을 줘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시면 미국의 소매 판매에서 제일 많이 빠지고 있는 게 자동차인데 자동차 소비가 무려 3개월 연속 전월 대비 빠져요. 그러면 이거를 사람들이 자동차 살 돈이 없냐? 지금 보시면 제가 요건 못 갖고 왔는데 그 미국의 그 자동차 산업에서 재고 매출 비중이 대략 2.5배가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그게 1배 이하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은 차량이 없습니다. 나 빨간색 차 사고 싶은데 검은색밖에 없으면 소비 이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은 소비마저도 공급 측 병목 현상에 걸려 있는 거고 이 공급 측 병목 현상의 가장 근원은 결국 코로나였기 때문에 백신이 올라온다라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소비도 좋아질 거고 서비스 위주로 더 좋아질 거고 그래서 미국 경기에 대해서 과도한 비관은 돌이켜보면 모두가 다 병목 현상으로 통한다. 근데 그것이 백신이 올라오면서 분명한 거는 과도한 비관을 자제할 수 있을 거고 실제로 고용도 실제로 실업급여가 떨어지는 그 주에 인디드 검색량이 급증하더라. 그런 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서비스 아직 한 발 남았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한국은 미리 다 약간 좋은 거를 땡겨 쓰는 느낌이라서 이럴 때 아까도 똑같이 돌아가지만 이런 와중에 금리를 올린다? 장기채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원화 장기채. 국내 쪽은. 지금 이제 사실 시장을 그냥 아주 단순하게 보면, 그러니까 국내 주식시장을 보면 7월 FMC 의사록이 나왔을 때 마치 이제 테이퍼링이 막 땡겨질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래서 국내 시장도 지난주가 상당히 좀 험악했던 것 같고,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또 기가 막히게 로버트 카플란 지역연은 총재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스케줄 이렇게 좀 봐야 될 수도 있겠어. 이러면서 사실은 국내 시장도 이번 주 좀 저는 안정을 되찾았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쭉 강영권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미국 경제는 계속 괜찮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넘어간다. 그러면 지금 강영권님 생각하시는 그 테이퍼링 스케줄하고 실제 미국 금리 인상 스케줄은 혹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뭔가 양극단으로 계속해서 시장 전망과 우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늦춰지면 엄청 늦춰질 것 같고 땡겨지면 엄청 땡겨질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냥 그 회복 속도가 좋아진다라는 게 갑자기 0에서 100까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9월 FOMC 스케줄 얘기하고 1월부터 시작해서 1년 정도 소요되고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저가 조금 컨센과 다른 건 2024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거를 그때 한번 여기서 와서 말씀드렸던 건데 평균 물가 목표 제도의 평균이란 기간이 어디일까 얼마까지일까 이거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지금 부총재죠 클라리다가 얘기했던 게 뭐 여기서 제가 기술적인 얘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뭐 물가 지수 타겟팅 방법을 해보면 된다. 그렇게 돌려보면 한 2024년 가야 목표했던 지수의 거의 99%에 근접해요. 그래서 한 24년쯤 가서 금리 인상이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작년에 평균 물가 목표제도 도입하고 커브 뒤에 숨겠다고 선언한 이후에 연준 정책은 그냥 얘기한 대로만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통화 정책보다는 지금은 경기 그 자체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조금 미국 경제를 좋게 보셔서 테이퍼링이나 통화 정책 스케줄이 조금 땡겨지는 쪽으로 보시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는데 오히려 테이퍼링은 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면 지금 매달 1,200억 달러씩 사지고 있으니까 100억 달러씩 매달 줄이는 거고 첫 번째 금리 인상은 2024년. 그러니까 조금은 더 이렇게 경기보다는 훨씬 후행적으로 통화 정책이 바뀔 거다. 이제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표현을 하려면 지금 경기가 어떤 여건인지부터 전망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평년 수준의 경기가 있다가 경기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라고 한다면 과열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보는 거는 현재 미국 경기 자체가 여전히 코로나 이전 대비 엄청나게 많은 실업자가 존재하고 특히나 저희가 연준 전망치 갖고 역산해 보면 연준도 본인 스스로도 그 경제활동 참가율의 회복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제 자체는 아직까지도 추세보다 낮은 상황이라고 보는 질적으로는 저희가 GDP 추세로는
도달했다고 하지만 질적으로는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과열까지 갈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회복 시도, 연말까지 회복 시도 정도의 뭐 전망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열이면은 빨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회복 시도라면 연준도 그거를 깨트리지 않는 굉장히 신중한 정책 정상화를 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주식을 하는 분들이 아마 잭슨홀 미팅도 FOMC 못지않게 네.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기다리고 계실 텐데 내일 밤에 맞습니다.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보니까 그때 좀 주요 정책 같은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 저희가 앞서 얘기한 테이퍼링이라던가 다른 거 주목할 만한 게 없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이야기한 내용을 보니까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 시작을 알릴 가능성은 없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밖에 좀 다른 그 잭슨홀 미팅에서 나올 만한, 저희가 미리 좀 캐치하고 있어야 할 만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오히려 잭슨홀 자체는 저는 위험자산 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좋은 이슈로 봐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잭슨홀은 학회이고요. 작년에 잭슨홀에서 평균 물가 목표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뭔가 우려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작년 잭슨홀 주제 자체가 향후 10년간의 통화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준이 통화 정책을 논하는 학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비대칭 경제에서의 거시경제 정책이거든요. 근데 이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딱 3주 전이었나요? IMF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제목과 비슷해요. 그때 결론이 아니라 통화정책과 관련된 IMF의 제언은 지금의 작금의 비대칭 경제, 수요 공급의 비대칭성, 즉 병목 현상으로 인한 물가 급등은 일시적이니까 중앙은행들이 조기 긴축 나서지 말아라 라는 제언이 있었거든요. 워딩으로 정확하게. 그럼 비대칭 경제가 미국에서도 똑같이 있기 때문에, 아니 연준도 물가가 일시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IMF와 맥락을 완전히 같이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이번 잭슨홀의 메시지가 이미 IMF가 던졌다고 보고요. 이번 잭슨홀에서도 파월 의장이 비대칭 경제에서 나오는 물가 급등과 같은 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과도한 조기 긴축은 나서지 않을 거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저는 보고 있고, 그것에 대한 뭐랄까요, 실마리? 그런 게 이미 IMF 보고서에 있었다. 그래서 사실 오히려 위험자산 보시는 분들한테는 뭐 좋은 이벤트일 것 같고, 제목도 그렇고 애초에 그 파월 의장 그 개회사 제목도 그냥 경제 전망이에요. 이코노미 아웃룩.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네. 뭐 질문에선 있을 수 있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혹시 더 질문 네. 있으십니까? 이제 뭐 사실 더 많이 여쭤보긴 해야 되는데 네네. 시간이 또 저희가 좀 한계가 있으니까, 일단 이제 저는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이 어쨌든 15개월 만인가요?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고, 총재님 말씀으로도 향후 통화 정책이 정상화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번 사이클에서 한국하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릴 걸로 생각되시는지 혹시 좀 이번 장기 생각해 본 적 사이클로 있나요? 말씀하시면 예. 한국은 일단 1.25에서는 꽤 오래 멈추어 있을 것 같고, 미국은 2.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 레벨 정도 수준? 그러니까 그쵸. 한국은 그렇고 네네. 미국은 사실 코로나 직전에 3%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근데 그건 못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에 그 코로나 직전에 연준이 2018년도에 금리 4번 올릴 때 그 생각해 보면 확실히 미국 10년 금리가 2.5를 위로 가면서 그때부터 확실히 트럼프의 재정 정책이 없었으면 10년 금리 올라오니까 위험자산이 흔들리더라고요. 그 얘기는 흔히 말하는 추가적인 스티뮬러스가 없을 때 미국 경제가 내생적으로 버틸 수 있는 경제 금리 수준이 2.5 정도가 아닐까? 그러면 이번 사이클에서 올리면 2.5 정도가 미국 금리의 터미널 밸류일 것 같고요. 한국은 일단 1.25까지 간 다음에, 오늘 총재도 얘기하셨지만 잠재 성장률이 코로나 때문에 무려 50bp가 한 번에 빠진 거잖아요. 네. 이게 회복되면 그 다음을 시도해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미국채 10년 금리가 대단히 관심사였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에는 미국채 금리가 막 올라가니까 긴축이 빨라지는 거 아니야 이래서 주가가 막 떨어졌었고, 또 한 뭐 6월인가 7월께에는 미국 금리가 너무 많이 하락을 하니까 경기 침체가 오나 이러면서 주식시장도 좀 이렇게 조정을 받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미국채 10년 금리가 3월 말에 1.78 정도 고점을 찍고
최근에 한 1.35 정도. 그럼 분명히 고점보다 좀 낮아져 있는데 최근에 미국 금리 하락을 뭔가 경기적인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수급적인 측면으로 이해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는 게 더 현명할까요? 딱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데 정책 실패에 대한 우려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3월, 4월까지만 해도 물가 금리가 막 올라왔던 거 그리고 그게 리즈닝 됐던 이유는 모든 스티뮬러스가 다 반영됐던 거잖아요. 민주당이 엄청나게 그 돈을 투입할 거고 그리고 실제로 백신도 엄청나게 빨리 들어와서 생각보다 그때 처음에 바이든이 얘기했던 게 7월이었나요? 7월 초에 다 맞출 거다. 그러면서 3월, 4월까지 갔다가 생각해보니까 민주당도 추가적인 지원에 조금 애매하고 백신도 생각보다 좀 안 되고 이러면서 안 되나? 그런데 거의 다 되고 어떤 게 나오냐면 그런데 물가는 급등하네? 전형적인 스태그잖아요. 경기 전망치는 낮아지는데 물가 전망치 올라와. 근데 여기서 문제는 연준이 계속해서 물가는 일시적이라고 하지만 얘들 말만 그렇지 금리 인상 빨리 할 수도 있어. 그러면서 사실은 내년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올라올 때마다 10년금리 급락해요. 저는 2분기 금리 급락은 분명히 경기가 애매한데 연준이 긴축할 것 같아. 정책 실패에 대한 우려라고 보고요. 연준이 오히려 정책 실패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소화시켜주고 있다고 보고 경기만 다시 좀 반등을 하더라도 적어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은 한 번쯤 트라이 해봄직하다. 그리고 그것이 코로나를 먼저 극복한 미국, 한국에서 나왔던 궤적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미국도 연말께는 다시 한번 3월 달에 봤던 레벨까지는 트라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듣다 보니까 약간 미국 채금리는 상승하는 쪽으로 보시고 한국 채금리는 오히려 조금 떨어지는 약간 좀 양극화, 디커플링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가 아까 보여드렸던 서비스 소비와 재화 소비 여기서 딱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서비스 소비 남아있으니까 금리가 올라갈 여지가 있고요. 한국은 내려갈 여지가 있다. 여기서 그냥 이 차트가 제가 본 한미 어떤 뷰에 대한 핵심 차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네. 하면 될까요? 네, 아쉽긴 한데 또 다음 또 모실 분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기존 금리로 이야기를 시작해서 한국과 미국의 상황까지 비교해가면서 함께 이야기해봤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연구원님? 사수님과 함께하는 방송? 근데 이게 네,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네네. 보통은 여기 들으시는 분들이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쵸.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네. 저도 모르게 계속 사수에게 더 신경이 쓰여서 뭔가 조금 더 잘 보이고 싶어서 너무 어렵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좀 잘 전달이 됐을까라는 좀 걱정이 좀 들어서 좀 잘 너무 됐습니다. 죄송하고요. 네네네. 네,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데 아닙니다. 일단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사수님께 잘 보이는 과정이 아유. 시청자 여러분들께 잘 보이는 과정과 동일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귀중한 말씀 너무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1부 이 시간 지금까지 강승원 NH투자증권의 책임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